미국과 캐나다의 유명 병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은 7살 아이. 수술은 가능하지만 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를 평생 지켜온 소아 언어치료사,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기다림, 승인, 절차 선진국 의료는 아이의 시간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낯선 선택지 한국. 수술비는 미국의 몇 분의 1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그날부터 1년 뒤 그녀가 의료계에 던진 충격적인 증언까지. 지금부터 한 엄마가 편견을 버리고 아이의 말을 지켜낸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저는 리안, 35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들의 말을 고치는 일을 해왔죠. 소아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발음 하나, 단어 순서 하나, 문장 끝을 흐리는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 작은 신호들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이의 말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메이는 제 딸입니다. 7살이었죠. 아침마다 제게 달려와 어제 꾼 꿈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고 목소리가 또렷하고 웃음소리가 높았어요. 그런 메이가 어느 날부터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장이 끝나기 전에 멈추고 쉬운 단어를 놓쳤죠.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학교 숙제가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메이는 구역질을 했어요. 토하진 않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그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메이야, 엄마 말 잘 들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늦었습니다. 평소보다 2, 3초쯤 늦게 입이 열렸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죠. 뭔가 잘못됐다고요.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메이의 말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문장이 단어로, 단어가 고개 끄덕임으로 바뀌어 갔죠. 저는 밤마다 메이 옆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게 들리다가도 어떤 순간엔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검사 결과는 한 장짜리 종이로 왔습니다. 뇌 영상 사진이었죠.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 보이시죠? 뇌 깊은 곳입니다.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과 아주 가까워요. 종괴였습니다. 크기는 작지 않았어요. 위치가 문제였죠. 의사는 신중하게,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민감해요. 말, 기억, 성격 변화 같은 후유증 위험이 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구멍은 막혔죠. 옆에 앉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온기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메이가 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 제가 아이들에게 돌려주려 애쓴 것이 바로 말이었는데 제 아이는 그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메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 얼굴을 봤어요.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언어치료사였습니다. 말이 늦은 아이, 발음이 꼬인 아이,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없이 만났죠. 그 아이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말은 돌아올 거야. 그런데 지금 제 딸 앞에서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메이의 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완전히 얼려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메이 방에 들어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메이는 자면서도 중얼거렸어요. 꿈속에서도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이 말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큰 병원 3곳에 연락했고 미국 보스턴과 시애틀의 전문센터에도 메이의 자료를 보냈어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모두 이틀 안에 왔죠. 하지만 내용은 비슷했어요. 위치가 민감합니다. 공격적인 절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진 회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협진 회의라는 말은 결국 기다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곳은 예약 가능 날짜가 6주 뒤였습니다. 다른 곳은 보험 승인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죠. 승인에만 2, 3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메이는 그 사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침에 엄마 학교 가기 싫어라고 말하던 아이가 사흘 뒤엔 엄마 싫어만 남겼죠. 문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남편과 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비용 계산을 했어요. 미국 병원 한 곳에서 보내온 견적서는 15쪽이었습니다. 항목마다 금액이 달랐고 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 후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무너졌어요. 이건 치료 계획이 아니라 숫자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잖아.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메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엄마, 나 언제 나? 저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메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최신 장비는 있었지만 제 아이를 살릴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메이를 재우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논문을 찾았고 해외 사례를 뒤졌죠. 그러다 우연히 국제언어재활학회 온라인 세션 공지를 봤어요. 주제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술 중 언어기능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시 재활 통합 프로토콜. 발표팀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등록했습니다. 발표는 이틀 뒤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시차 때문이었죠. 저는 커피를 끓이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발표자는 침착했어요. 영상 자료와 함께 설명이 이어졌죠. 수술 중에도 환자의 언어 반응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절제 범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수술 직후 언어치료사가 투입돼 회복을 시작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건 제가 찾던 방식이었어요. 수술과 재활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메일을 썼습니다. 메이의 검사 자료를 첨부하고 제 직업과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보내고 나서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답이 올까, 며칠이나 걸릴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답장은 12시간 만에 왔습니다. 영상 자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팀 회의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보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메이가 갑자기 소리를 냈어요. 의아한 신음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메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메이야.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메이의 오른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힘이 빠진 거였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빨리. 남편과 함께 메이를 차에 태웠어요. 응급실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메이 손을 잡고 계속 말했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메이야, 괜찮아. 응급실 의사는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찍었고 압력 수치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약으로 압력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팀의 답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죠. 메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메이는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약으로 뇌압을 낮추고 상태를 지켜봤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사흘째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국제 전화였죠.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안 선생님이시죠?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김정훈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상 검토했습니다. 위치가 까다롭긴 하지만 기능 보존을 전제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가능한가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진행했어요. 언어 기능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희망도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병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메이는 병실 안에서 자고 있었죠. 한국까지 가는 게 맞을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비행기를 12시간 넘게 타야 해. 메이 상태가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만약 거기서도 안 되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그럼 여기선 되는 거예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린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이미 기다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요. 저기선 말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메이가 말을 잃으면 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정훈 교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출국 일정을 잡았고 메이의 최신 검사 자료를 보냈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죠. 짐을 싸면서도 손은 떨렸습니다. 메이 옷을 개고 약을 챙기고 서류를 확인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메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메이 아프지 않게 해줄 곳으로 가.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저는 말을 잃게 할 수 없었어요. 메이의 목소리를, 웃음을, 이야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고 메이는 중간에 2번 구토를 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입국장으로 걸어 나갔죠.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안 선생님이시죠? 저는 병원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 박지영입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수고 많으셨어요. 짐은 제가 챙길게요. 메이는 괜찮아요? 박지영 씨가 메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선 땅에서 제게 안도를 줬습니다. 차는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박지영 씨는 저희를 태우고 병원 근처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내내 일정을 설명했죠. 내일 오전 9시에 검사 시작합니다. MRI하고 추가 영상 촬영이에요. 오후엔 전체 팀 회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반쯤은 멍했습니다. 피곤했고 두려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 박지영 씨가 다시 나왔습니다. 접수부터 검사실 이동까지 모든 걸 안내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검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검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검사실로 이동했죠. 토론토에선 검사 하나에 며칠씩 기다렸는데 여긴 달랐어요. 오후 2시 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신경외과 교수, 신경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병리 전문의, 그리고 재활의학과 교수와 언어치료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어치료사가 있었습니다. 수술 계획 회의에 언어치료사가 앉아 있었어요. 김정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리안 선생님도 언어치료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언어기능 보존을 최우선으로 계획합니다. 재활의학과 이수진 교수가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어요. 수술 중에도 언어 반응을 체크하고 수술 직후부터 언어 치료가 들어갑니다. 회복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캐나다에선
미국에선 언어 치료는 수술 후 한참 뒤에나 고려되는 옵션이었어요.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언어 치료가 계획의 중심에 있었죠.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모든 팀이 의견을 냈고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었어요. 제 질문에 모두가 진지하게 답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것 같았죠. 수술 날짜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술실이 보였어요. 하얀 불빛, 차가운 쇠냄새, 그리고 메이의 작은 머리. 칼이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밀려왔죠. 저는 언어치료사였습니다. 말을 잃은 아이들을 수없이 봤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말을 잃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저는 알았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는 절망을, 세상과 단절되는 공포를요. 그게 제 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째 밤 메이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메이야, 앉아. 메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나 말 못하게 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친구들이 나 싫어할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혔죠. 메이는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어요. 저는 메이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아이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메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메이는 일찍 깨어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금식 지시 때문이었죠. 아이는 입술을 죽였고 저는 젖은 거즈로 메이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8시에 병실을 나섰어요. 수술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메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꽉 쥐었죠. 엄마, 무서워. 괜찮아. 금방이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에서 6시간 걸린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메이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죠. 마취 전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계획을 조정 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서성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캐나다에서처럼, 미국에서처럼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어요. 수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저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은 자꾸 벽시계로 갔죠. 남편은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6시간 40분쯤 됐을 때 김정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교수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줬죠. 종괴는 대부분 제거했고 언어 영역은 최대한 보존했습니다. 수술 중에도 반응 확인하면서 진행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메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메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메이 깨어났어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메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메이야. 저는 아이 곁으로 다가갔어요. 메이가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말이었습니다. 메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메이 손을 잡고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메이야, 메이야. 저는 아이 이름만 불렀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메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여기.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언어가 살아있었어요. 메이의 말이,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진 교수와 언어치료사가 병실에 왔어요. 내일부터 언어치료 시작합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리안 선생님도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회복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메이의 언어 치료가 시작됐어요. 단어 확인, 문장 구성, 이야기 순서 맞추기.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메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졌어요. 2주일 뒤 추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말했어요. 제발 징후 없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메이의 말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문장이 길어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아이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돌아왔어요.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메이는 이제 8살이에요.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있던 날이었죠. 저는 교실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메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죠. 아이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작년에 아팠어요. 머리 수술을 받았어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문장이 끊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말을 못하게 될까봐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메이가 웃었습니다. 아이 친구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발표가 끝나고 메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잘했어? 응, 정말 잘했어. 저는 메이를 안았습니다. 아이 머리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토론토 재활의료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국제협진 경험과 재활 통합 사례였어요. 저는 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언어치료사입니다. 그런데 제 딸의 말을 지키지 못할 뻔했어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최신 장비는 있었지만 제 아이를 살릴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눴어요. 빠른 결정, 통합된 팀, 언어 치료가 중심에 있던 계획, 그리고 수술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던 시스템을요. 선진국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생명을 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이어졌죠.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한 젊은 치료사가 다가왔어요. 26쯤 돼 보였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다시 선택해도 그곳으로 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곳이 우리 아이의 말을 지켜줬으니까요.
젊은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절망했던, 두려웠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이가 차 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조금 틀렸지만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메이가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말은 관계이고 삶이고 미래라는 걸요. 메이의 말을 지킨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이는 지금 여기 제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의료가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삶을 지킨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